자, 이제 전 시간에 수요 공급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재화에 대해서는 좀 이따 따로 해드리겠다 했습니다. 재화도 그 경제학으로 따지면 수천만 개죠. 수천. 그러니까 모든 상품 재화니까. 그런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체재 보완제라는 게 있어요. 대체재 보완제. 근데 이게 지금 개념 못 잡으시면 미리 예측합니다. 1년 내내 그것 때문에 아마 헤매실 겁니다. 근데 막상 해놓으면 별거 아닌데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그럼 일단 단어 뜻부터 한번 볼게요. 자, 대체재와 보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대체할 때 요 마지막에 재라고 하는 건 재화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의 뜻이에요. 근데 원래 대체한다는 말을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뭔가 바꿀 수 있는 물건을 뭐라 그런다? 대체한다 그래요. 근데 물건자를 붙이면 대체재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용도가 동일 또는 비슷해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대체재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지금 말뜻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완재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있다고 할 때 이 물건을 따로따로 쓸 때보다는 그 두 개의 물건을 함께 사용할 때 소비자, 그 물건 사용하는 사람의 효용이 뭐냐면 만족이에요.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질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보완제다 이러는데요. 간단한 예로 말이죠. 커피와 설탕이 있어요. 그럼 커피와 설탕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 맞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커피 따로 설탕 따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커피에 설탕을 섞어서 함께 사용할 때 그래 커피는 이 맛이야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맛있는 커피는 무슨 커피예요? 믹스커피가 아니고 다방커피 또는 뭐 길거리 커피다 길카페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본질은 믹스커피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경우, 즉 커피와 설탕은 원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인데 이걸 따로따로 쓸 때보다 함께 사용할 때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니? 이런 경우를 서로 보완이 된다 그래서 보완제다 그래요. 오케이? 근데 이것은 말뜻인데 이 말뜻만 안다고 해서 우리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그 개론에서는 이 대체재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 아파트 연립, 뭐 빌라 단독주택 이런 경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대요. 분명히 물건은 다른 물건이죠. 근데 아파트이든 연립주택이든 용도는 동일하게 주거용이죠. 그럼 용도가 동일하니까 예컨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면 아파트 대신 연립주택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연립의 값이 너무 비싸면 연립 대신 아파트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물건은 다르지만 용도가 같거나 비슷해서 바꿔 사용이 가능한 물건을 뭐라 그런다? 대체재.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대체재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말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말뜻 안다고 문제 풀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컨대 아파트를 A라는 물건, 연립주택을 B라는 물건이라고 본다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뭐 수요 법칙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값이 비싸면 그 물건 더 사요, 덜 사요? 덜 사죠.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특정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의 뭐 구매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값 비싸면 부담이 커져서 덜 산다 그 얘기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얘가 비싸면 얘를 덜 사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래요. 근데 아파트가 비싸서 더 많이 살 수가 없다면 아파트 대신 쓸 수 있는 연립주택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그럼 이전보다 연립주택의 수요량은 늘어요, 줄어요? 늘겠죠. 이때 조심할 것. 분명히 제가 A제, B제 쓴 건 서로 다른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물건의 가격이 올랐죠. 근데 B라는 다른 물건의 수요량이 늘었죠. 이처럼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물건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를
대체제라고 말합니다. A제 가격 변화와 B제 수요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때 무슨 제? 대체제. 이걸 대체제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해 달라. 대가수동. 이게 뭐냐면 대체제는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 대체제는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 이걸 꼭 기억을 해 주길 바래요. 그러면 굳이 이 아파트 연립 이런 말이 없어도 자, 문장 한번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 지금은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예컨대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B라는 다른 재화의 수요량 또는 뭐 양자 빼고 수요까지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저 문장 해석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 부으시는데 저 같으면 어떻게 문제 푼다? A제, B제 물건 2개 나왔죠? 그 물건이 2개 나오면 정답은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무조건인데 이때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자. 가격과 수요. 가격 올랐죠? 수요 늘었죠? 그럼 가격, 수요 같은 방향이죠? 그럼 얘는 보나마나 무슨 제? 대체제입니다. 그런데 꼭 문장 속에 무슨 보완제다, 뭐 우등제다, 열등제다, 엉뚱한 다른 말 집어넣어 가지고 틀리게 만드는데 그것도 교묘하게 문장을 만들면 틀렸다는 느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예.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합격을 한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실수를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수를 한다는 것은 아는 문제를 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는 문제만 맞춘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무슨 어렵고 내가 맞출 수 없는 문제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공부는 언제 하라고요? 합격한 뒤에. 합격한 뒤에 공부하면 여러분 뒤떨어집니다 진짜로.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사법고시 말씀드렸나? 첫 번째 시간에? 지금 사법시험이 뭐 없어진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법시험을 패스하신 분들이면 법률에 뭐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사법연수원 가서 2년, 3년을 또 공부해요. 또 2년, 3년 공부해서 판검사 임용되죠? 판사 같은 경우 특히나 판사로 임용된 후에도 최소 3년 내지 5년 또 복공부해요. 그래야 그분이 판결한 내용이 상급 법원 가서 파기환송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너 판결 잘못해서 다시 판단해. 이럴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판사님들의 앞으로의 승진이라든지 장래가 또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뛰어난 뭐 학교 다닐 때 보통 전교 1, 2등 했겠죠? 그리고 뭐 유명한 대학들 나왔겠죠? 그 뛰어난 머리들이 사법고시 합격할 때까지 또 수년간에 공부했고 합격하면 또 공부하고 또 임용 또 공부해서 결국은 법의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는데 꼴랑 1년, 2년 해가지고 요 공부해서 증 따놓고 나 자격증이 있습니다. 중개사요. 이렇게 누구 앞에서 명함을 내밀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제 점점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장 상황이라고. 공부하셔야 돼요. 합격은 하세요. 합격하신 뒤에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그럼 대체제. 그러면 보완제가 뭐냐? 봐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대체제 보완제 나왔잖아요. 항상 학계는 뭐다? 상대적 개념이다. 같은 방향이 있으면 반대 방향도 있겠죠? 그게 보완제예요. 한번 따져볼게요. 자, 보완제. 여기 아까 우리 커피, 설탕 얘기 드렸죠? 그러면 커피를 A라는 물건, 설탕을 B라는 물건이라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 커피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어떤 물건이든 값이 오르면 부담이 커져서 덜 사요. 그럼 커피 수요량은 이전보다 줄어들겠죠. 그럼 커피가 비싸서 덜 마신다는 건 커피에 타서 마신 설탕도 이전보다 사용량이 늘겠어요, 줄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럼 설탕의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그럼 A라는 물건의 가격이 오를 때 B라는 다른 물건의 수요는 줄어드는 거죠. 그럼 보완제는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압축하면 보가수반이 되는 거예요. 보완제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 대체제는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 그럼 역시 문장 속에서 A라는 물건, 쟤는 재와 물건, A라는 물건의 가격이 하락했다. 그 결과 B라는 다른 물건의 수요 또는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이 나왔대요. 그럼 분명히 A제, B제니까 서로 다른 물건 두 개 나왔죠. 근데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물건의 수요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로 바뀌었죠. 이런 경우를 무슨 제? 보완제. 오케이? 그럼 어차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대체제, 보완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공부할 것이다? 그래, 대체제, 보완제도 마치 수요와 공급처럼 반대야. 그러니까 대체제는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이라면 당연히 반대니까 보완제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로 바뀔 거야. 이 개념만 잡으면 아무리 문장이 복잡하고 길게 나와도 그냥 맞춰버려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계속 또 외우려고 달려들어. 외울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외웠어. 그런데 또 상대방이 정말 그 판단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또 문장을 만들어요. 그럼 또 틀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수동, 보가수반. 이런 것들은 원래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요령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처음에 이 말씀드린 건 제가 십몇 년 동안 이거 원리적으로 말씀드렸더니 처음에 되게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얘는 제가 보가수반, 대가수동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만은 뭐 모든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 말고도 뭐 우등제, 열등제 여러 가지 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본 수업 가서 말씀드릴게요. 뭐 경제제다, 뭐 공공제, 자유제 별거 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수요 공급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압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변화가 있고 수요량 공급 양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생각해 봅니다. 수요량의 변화라는 말이 있다면 당연히 무슨 양의 변화라는 말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체계를, 토대를 완성한다면 최소한 그 다음에는 어떤 제목이 나올 거야. 이게 전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조금 전에 봐봐요. 자, 반복해보면 우리 조금 전에 교재에서도 수요의 의미 나오니까 그 옆에 공급의 의미가 있었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수요량 나오니까 공급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할게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이런 게 있거든요. 똑같이 나온다면 구조가. 근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수요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의 변화도 있다. 공급의 변화도 있다. 근데 이거 위아래 문장 표현 좀 비교해 보세요. 어떤 글자 한 글자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위에는 이렇게 양자가 붙어 있고 아래쪽에는 양자가 빠졌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양이란 한 글자 차이 때문에 여러분의 당락이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양자가 붙든 빠지든 무엇이 변화하고자 한다면 원인이 있겠죠. 그럼 원인이 있을 거고 또 원인이 있다면 그에 따른 무엇이 있다. 결과가 있겠죠.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양자가 붙건 빠지건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붙을 때와 빠질 때의 차이점은 그 변화 원인의 차이가 있는 거지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말씀드리면 양자가 붙었죠? 양자가 붙을 때는 수요량이 됐든 공급량이 됐든 변화 원인은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게 뭐다? 그 물건 값의 변화입니다. 자, 그 물건을 해당 재화라고 해요. 자, 재화는 물건이죠. 근데 그 물건을 해당 재화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해당이라는 말을 앞뒤를 바꿔서 읽어보세요. 당해죠. 똑같은 말이에요. 당해 재화나 해당 재화나 그 물건은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제가 이제 해당 재화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모의고사 때
당의 재화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전부 다 그 화를 내시면서 아니 왜 당의 재화란 말은 안 해줬느냐. 아니 저 해당 재화가 당인데요. 더 이상 어떤 말을 합니까? 똑같은 말인데. 자, 앞뒤 바꾸면 당해죠. 당해 재화나 해당 재화나 그 물건이나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 값의 변화만이 유일한 양자가 붙을 때 변화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변화할 때는 양자를 붙인다 뺀다 붙인다. 자, 단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컨대 여기 아파트란 물건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란 물건의 가격이 오른대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인정했었죠, 이해했었죠. 어떤 물건이든 값이 오르면 이전보다 덜 산다, 더 산다. 덜 산다. 그럼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어요, 줄어요? 자, 줄겠죠. 잘 봐요. 양이 줄었다는 건 양이 변화한 거죠. 늘건 줄건 변화한 거 맞죠? 근데 변화한 원인이 무엇 때문이죠? 그냥 가격이 아니라 그 물건 가격. 제가 왜 그냥 가격이란 말을 잘 안 쓰냐면 나중에 보면 대체제나 보완제의 가격 변화도 원인이에요. 그럼 그냥 가격 그러면 그 물건 가격인지 대체제 보완제 가격인지 의미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습관을 키우시라. 이때 가격은 그냥 가격 그러지 말고 그 물건, 해당 재화의 가격, 아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파트라는 그 물건의 값이 변해서 아파트라는 그 물건의 양이 변할 때는 양자를 붙인다 뺀다 붙인다. 따라서 얘는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야지 살짝 한 글자 빼가지고 이는 수요의 변화다라고 해버리면 X입니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양자 붙여야 돼요. 얘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근데 뒤집어서 이 아래쪽은 양자가 빠지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용 설명하기 앞서서 양자가 붙을 때의 원인은 오직 하나. 그 물건 값의 변화다. 그럼 양자가 빠질 때의 원인은 최소한 양자가 붙을 때의 원인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결국 그 물건 값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 물건의 양이 변할 때는 양자를 붙인다 뺀다. 오케이? 그럼 단적으로 한번 볼게요.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소득이 늘었대요. 그럼 여러분 소득이 는다는 건 주머니 사정이 좋아졌잖아요. 그럼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상식적으로도 사정이 나쁠 때보다는 좋아지게 되면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 좀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럼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어요, 줄어요? 늘겠죠? 자, 양이 늘건 줄건 양이 변한 거 맞죠? 근데 그 변화 원인은 그 물건 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의 변화 때문 아닙니까? 그럼 소득의 변화는 최소한 그 물건 값의 변화는 아니죠. 오케이? 이거예요. 그래서 핵심 뭐냐면 그 물건 값이라는 말만 안 나온다면 어떤 말이 나와도 걔는 양자를 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지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다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들으시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문제를 접하시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보시고 살펴봐요. 원인과 결과를 나눠봐요. 양자가 붙건 빠지건 그 물건의 양이 변한다는 결과는 같잖아요. 근데 무엇의 차이가 있다? 원인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라고 할 때와 수요의 변화라고 할 때는 둘 다 결과적으로는 그 물건의 수요량이 변하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그 물건의 수요량이 변화하게 되는 원인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 이해됐어요?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혼란을 유발하는 문장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수요량의 변화 시에는 수요량이 변화하는 반면 수요의 변화 시에는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O, X. X죠? 네. X잖아요. 양자 붙든 빠지든 양 변하잖아요. 근데 개념 없는 분들은
그래, 수요량 양자가 붙었으니 그럴 땐 양이 변하겠고 수요 양자가 빠질 때는 양이 변하는 건 아니겠지 라는 그런 문장에 그렇게 잘 빠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양자가 붙건 빠지건 수요량, 공급량, 양이 변한다는 결과는 같다. 다만 무엇의 차이다? 그 양이 변화하게 되는 원인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기본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수요 공급의 변화 원인이 최소 30가지가 넘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걸 외우지 않습니다. 왜 외우지 않느냐? 첫째, 개념. 소득이 나오든 인구가 나오든 어떤 단어가 나오든 간에 그 물건 값이란 말만 아니라면 무조건 양자가 붙는다, 빠진다. 빠져. 그래서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그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예컨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산 기술의 발달 이렇게 나와요. 그럼 생산 기술이 생산자 빼고 기술이 개발되거나 발달되면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럼 비용이 줄어들면 같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양이 늘까요, 줄까요? 늘죠. 아니 무슨 말이냐? 아니 저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컨대 100원의 예산이 있는데 집 한 채 지을 때 10원이 든대요. 그럼 그럴 때는 100원 가지고 10채를 만들 수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감? 근데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이제 주택 한 채를 만들 때 5원이면 된대. 그럼 같은 100원 가지고 이제는 20채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든 기술이 개발되면 비용 절감이 되거든요. 비용 절감자가 나오면 무조건 공급은 증가하는 요인이에요. 근데 뭐 비용 절감이든 뭐가 됐든 그런 말이 나올 때 최소한 그 물건 값은 아니잖아요. 그 물건 값만 아니라면 생산 기술이든 뭐 생산 요소 가격이든 어떤 말이 나오든 간에 그 물건 값만 안다면 양자 붙인다, 뺀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개념. 두 번째는 양자가 붙든 빠지든 결과적으로 양이 바뀐다는 결과는 같지만 양이 바뀌는 원인 부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 개념만 지금 잡아놔도 여러분 크게 성공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제가 혹시 몰라서 문장 하나 한번 써볼 테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판단해 보시라고. 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 이는 수요량의 변화이다. OX. 자, 이거 봤죠? 이거 봤죠? 왜 이건 안 봐요? 이게 내가 그랬지. 그 물건 값 그랬죠. 그 물건 값이 바뀌어서 그 물건의 양이 바뀐다는데 얘는 다른 물건 값이 바뀌어서 그 물건 양이 바뀌잖아요. 같은 물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아까 우리 앞에서 아파트 연립은 용도 같다 그랬죠.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무슨 제요? 대체제죠. 그럼 대체제의 가격 변화는 최소한 그 물건 값의 변화 아니지 않소? 그렇죠. 그럼 얘는 양자 붙인다, 뺀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에 뭐라 했어요? 가격 변화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 했어요? 그 물건 값이지 그냥 가격 변하면 나중에 혼란 온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런 혼란이 한 번 습관이 잘못되면 알면서도 계속 풀려요. 사람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제가 조금 강조를, 억양을 높이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라고 지금 잡아놓으시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분명히 공통으로 이해했던 건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붙이는 게 맞다. 근데 그 물건 값이 아니라면 어떤 말이 나와도 양자를 뺀다 했지요. 근데 여기서는 가격만 보시면 큰일 나는 게 이게 같은 물건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연립 입장에서는 아파트는 대신 쓸 수 있는 대체제 아니냐. 그럼 대체제의 가격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바뀐다면 변화 원인이 그 물건 가격이 아니라 대체제의 가격이니까 이때는 양자를 빼고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맞는 질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50% 이상, 절반 이상만 이해하면 돼요.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현장, 시험장 가서 맞추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이건 양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문장이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연립이 아니라 아파트의 수요가 바뀌었다. 이랬다면 그 물건 바뀌어서 그 물건 양이 바뀐 거니까 이땐 양자를 붙여가지고 수요량이 변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알면서도 한끗발 차이 때문에 틀리게 되지 않느냐.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모르는 거 틀린 건 억울하지 않은데 아는 거 틀리면 막 미쳐요 그냥. 됐지요? 이러면 양자 붙을 때 빠질 때 차이점. 자, 그래놓고 이제 살펴볼 건 저는 지금 이 교재 순서대로 하진 않습니다. 순서는 하진 않는데 앞뒤만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거든요. 바로 그 아래쪽에 아마 있을 텐데 법칙자 있죠. 근데 여러분 법칙이란 말이 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자, 허무할 준비 됐어요? 허무하실 준비 됐냐고. 정말 허무해. 정말 허무해. 자, 봐요. 수요 법칙 할 때, 자, 수요는 무슨 쪽? 사는 쪽, 사는 쪽. 이제 사는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아파트가 됐든 연립이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간에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담이 커지죠. 그럼 그 물건 덜 산다, 더 산다. 덜 사죠. 그럼 그 물건의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반대로 어떤 물건의 값이 내려간대요. 100원 하던 게 50원 됐대. 우리가 보통 홈쇼핑 보면 반값 할인 찬스 오늘밖에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마구마구 구매 욕구가 샘솟지요. 그러면 수요량이 늘어나요. 그럼 봐봐요. 지금 화살표 방향을 보면 가격이 오르면 덜 사요. 가격이 내리면 더 사죠. 그럼 가격과 수요량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 수요 법칙인데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이니까 예쁘게 포장하면 반비례 관계에 있다. 또는 역의, 거꾸로 역의 관계에 있다. 그게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근데 막상 법칙이라고 명칭은 붙였지만 우리 같아도 안 그럴까요? 우리 같아도 값이 비싸지면 덜 사고 값이 싸지면 더 사게 되지 않나요? 그게 수요 법칙이에요. 그러면 응용해 봅니다. 공급은 파는 쪽이죠. 파는 쪽이에요. 그럼 제가 쓰진 않겠고 말로만 할게요. 공급자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 달라? 내가 파는 입장.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 입장인데 그럼 파는 입장에서는 내가 팔고 싶어 하는 물건 값이 오르면 팔았을 때 이익이 더 많아지죠. 그럼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더 많은 물건을 팔려고 하겠죠. 그럼 공급은 늘어. 가격 오르면 공급량은 늘어요.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가격이 내리면 이익이 줄죠. 뭐 팔아봤자 별 재미 못 느껴요. 그럼 적극적으로 팔려고 할까요? 아니요. 안 하겠죠. 그럼 공급량은 줄어요. 그럼 봐봐요.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커져요. 그래서 더 많이 팔려고 해요. 근데 가격이 내리면 별 재미를 못 봐요. 그럼 공급량도 줄어들죠. 그럼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이죠. 그럼 비례 반비례. 게임 끝. 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싫잖아요. 이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수요 반대가 뭐요? 공급. 그럼 수요 법칙이 가격과 수량이 반대라면 그것의 반대니까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이 같은 방향이 되겠군요.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결론. 자, 그러니까 어떤 물건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많아진다. 그럼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더 많은 양을 팔고자 하니까 공급량은 는다. 또 가격이 내려가면 이익이 줄어든다. 그러니 그만큼 공급량은 감소할 것이다. 그럼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바뀌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게 무슨 법칙? 공급 법칙. 오케이. 그러면 이 법칙 있잖아요. 이 법칙을
그래프로 만든 것이 곡선이에요. 그래프로 만든 게. 근데 그래프도요, 막상 그래프 처음에 보면은 평소에 접해보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힘듦을 느끼는데요. 한 몇 번 그려보잖아요. 우리 개론 나오는 그래프는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정도의 그래프예요. 개론에 나오는 그래프가.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중학교 3학년 사회에 나오는 경제론이 부동산학 개론의 경제론보다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건 뒤집어 말하면 우리 다닐 때의 중고등학교 과정이 아닙니다. 되게 수준이 높아졌어요, 지금. 뭐 예컨대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이 배우는 어떤 무슨 뭐 이런 과목 내용 있잖아요. 그걸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배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을까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 왜 그 공부 못해? 이러지 마세요. 우리 때하고는 차원이다, 차원. 그리고 저희 때는 왜 학력고사 그래가지고 모으면 뭐가 답 찍었잖아요. 요새 애들은 전부 뭐예요? 수능형이 어떤 겁니까? 자료 딱 주고 해석해봐. 자료 해석해서 이게 원하는 답이 뭐야? 유추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사고력을 요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전보다 영어는 쉬워졌어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 해가지고 선생님을 찜짜 먹어요. 영어는 쉬워졌어요. 그래서 수능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 영어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바뀌어가지고 누구든 90점 이상 다 수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학원 영어 선생님 지금 난리 났어요. 누구도 영어를 안 배우려고 그래. 근데 뭐는 과외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사회. 사회과는 해요. 우리 영어 과외는 안 해도 사회 과외는 합니다. 저 강남 대치동 있죠? 저는 웃긴 게 모르는 애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저는 강남 다 가잖아요. 전부 보이는 게 학원 간판이야. 근데 희한하게요. 그 중개사 분이 어디 가시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 중개사 간판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이거 하시는 분은? 이거. 중국집 이거 짜장 이거 하시는 분은 뭐만 보여? 그거 뭐밖에 안 보여, 진짜로. 그 웃긴 게 저는 3년 동안 그 중개사 사무실 간판을 못 봤거든요. 저희 동네인데도. 근데 어느 분이 중개사 하신 분이 저한테 한번 놀러 오신 적이 있어. 근데 한번 딱 보면서 저 중개사 있네 그래. 근데 딱 보고 있네요. 3년 동안 못 봤던 걸 그분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 저 역시도 이제 학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동네를 가도 학원 간판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강남 대치동 학원에요. 영어 학원은 없어도 사회과외 학원은 있습니다. 왜? 사회가 그만큼 어려우신 거예요. 옛날 뭐 암기 하면 된다. 요새 암기 안 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우리 과목들 모두 사회과학 그러잖아요. 이게 암기 안 통해요. 원리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부수입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수업을 하는데 그것도 꽤 오래됐죠. 한 10년쯤 전인가 수업을 하는데 끝나놓고 우리 저 수강생분 한 분이 오시더니 그 교무실에 오시더니 저기 부탁 하나를 드린 뭐요? 우리 아는 친구의 아기가 요번에 수능을 보는데 이게 이과에서 문과로 바꿨대요. 수능 3개월 놔두고 바꾼 거야, 과를. 근데 얘는 경제론을 하고 싶대요. 근데 경제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수능 경제의 수준은요, 개론 경제의 한 5배? 그렇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경제학이 나와, 수능 경제가.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 수능에서 경제 선택하는 애들은 전국 상위 1% 이내입니다. 왜? 일단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똑똑한 애만 경제를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가르치려고 좀 안 하고 싶어가지고 높게 불렀죠. 그 십몇 년 전에 사회 경제 한 달 강의하는데 100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난 당연히 안 한다고 할 줄 알고 그랬더니 하겠대.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와, 저는 정말 과외비를 돌려주고 싶었어요. 왜? 애가 스펀지예요. 이게 이상한 놈이다 이거. 그러니까 문과로 바꾼 게 한 달도 안 된 놈인데 그 어려운 경제를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쭉 빨아들이면서 저는 말 한마디를 던져요. 수요는 이런 거야. 그러면 얘가 그러면 수요 법칙은 이런 거예요? 그렇지. 그럼 수요 곡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런데 그럼 수요 함수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지가 경제학을 다 만들어.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했더니 원래 전교 1등짜리야. 원래 전교 1등인데 애가
의대를 가고 싶었다가 법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과를 바꾼 거거든요. 우와, 쭉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건 내가 과외를 한지은 게 아니고 오히려 정말 그 영재를 내가 교육을 시켰다는 자부심이 들 정도로 있었어요. 근데 웃긴 건 이놈이 워낙 똑똑하니까 한 달 만에 수능 경제를 만점을 맞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게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뭐래 똑똑한 놈이거든. 근데 부모님은 어때요? 역시 선생님이. 그래서 속으로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거 한 달만 해주고 끝냈지만은 그 이후로도 계속 그 부모님이 뭐 이게 유명 메이커한테 막 주고 나는 정말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스펀지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경력은 저희 근 2, 3년 돼요, 제가. 요거는 한 15년 됐는데 그 전에 공무원이나 수능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20 몇 년간의 강의 생활을 거치면서 그런 초천재는 처음 보고 그 이후로도 본 적도 없고, 예.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야, 서울대는 그냥 서울대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게 2달 공부해서 서울대 법대 수서로 왔습니다. 진짜 머리는 애들은 달라요. 진짜 다르더라고.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어. 갑자기 생 나가지고, 예, 있었어요. 야,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애가 시험을 잘못 봤대요. 그래서 얼마나 틀렸길래 그랬더니 전 과목에서 한 문제를 틀렸는데 그걸 갖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애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다른 애기들 앞에서 울지 마라. 너 맞는다, 너. 참 그렇더라고요. 자, 보세요. 요거 이제 법칙하고 제가 곡선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법칙을 그림으로 만든 게 뭐다? 곡선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래프상, 경제학의 그래프는 기본이 피카츄예요, 피카츄. 피카츄가 뭐냐면 프라이스. 프라이스가 뭐다? 가격, 프라이스. 그 다음에 퀀티티, 이게 양이에요. 퀀티티가 양. 오케이? 그런데 양인데 우리가 수요는요, 영어로 demand라고 하거든요. demand. 수요는 영어로 demand다 해서 앞 글자 따면 수요는 D라고 말해요. D. 오케이? 그럼 어때요? 여기서 Q가 양인 거 맞죠? 그럼 QD 그러면 수요량인 거예요, 이게. QD는 수요량이다. 근데 분명히 가격 프라이스와 퀀티티 수요량이 서로 반대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반비례니까 이런 곡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하향했다. 자, 봐요. 일단 곡선의 형태를 보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 다음에 뻗어가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뻗어갔죠. 그래서 아래하를 써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곡선에서 수요 곡선 일반적으로 우하향 곡선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우하향의 의미가 뭐냐 봤더니 이걸 예컨대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라고 볼게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100원입니다. 100원일 때 수요량이 30개이더래요. 이 숫자 값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 얼마나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가격이 50원일 때는요, 아파트의 수요량이 70개가 된대요. 그러면, 자, 따져봅니다. 100원의 가격과 30개량이 맞다는 점을 편의상 A라고 보고, 또 50원의 가격과 70개량이 맞다는 점을 B점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지금 수학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점, 선, 면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 개의 점을 연결하면 선이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 봐봐요. 이 점은 A점, B점 있죠? 그럼 A점, B점이라는 점을 연결해 보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 뻗는 곡선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곡선이다? 수요 곡선이다. 근데 이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이 녹아 있다 그랬잖아요. 볼까요? 자, 지금 아파트 가격이 100원에서 5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량이 30개에서 70개로 늘어난다의 뜻이에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자, 가격이 하락하면 지금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럼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바뀌잖아요. 자, 뒤집어 볼게요. 이제 가격이
50원에서 100원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수요량이 70개에서 30개로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죠. 그럼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로 바뀌니까 무슨 관계? 반비례.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만든 게 수요 곡선인 거예요, 그냥. 따라서 이런 말 가능합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함을 의미한다. 똑같은 말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는 가격, 수요량 해놓고 문장으로 만든 거고 아래쪽에서는 그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 거고 그럼 내용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용 같은 건데 말로 했느냐 그림을 그렸느냐 이해하시겠어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참 출제자가요 이제 낼 게 없으니까 별걸 다 내. 우하향 곡선이죠? 이거를 출제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지금 0, 원점이잖아요. 원점. 이거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0이 0, 0, 원점. 이랬죠? 그럼 수요곡선 형태는요. 이 원점을 향해서는 배를 내민 상황이죠. 배를 내밀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 어떻게 만든 줄 알아요? 기출문제에서 수요곡선은 원점을 향하여 볼록한 모습을 보인다. 이랬어. 볼록이 배를 내민 거 아니냐고. 내밀었잖아요. 그 원점을 향해 배를 내밀고 있잖아요. 문장을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 그 문장을 외우려고 달려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왜 볼록이냐는 거지. 왜 볼록이냐. 볼록은 배를 내민 건데 그럼 배를 내밀 것 같으면 원점을 향해서 배를 내밀 것 같으면 우하향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곡선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 뻗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바뀐다는 뜻 아니냐. 오케이? 그럼 우하향한다는 말이나 원점을 향하여 볼록하다는 말이나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말이나 스피 세임 거기서 거기 같은 말 똑같은 말 아니냐. 오케이? 근데 문장만 바뀌면 여러 번 틀려. 왜? 그냥 외웠거든. 그게 절대 처음에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처음에 외우고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이해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습관을 잘 키우자는 뜻이지 나중에는 뭐 안 되면 외워야지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 공급 법칙을 그래프로 만들면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똑같아요. 가격 프라이스 나오겠죠. 프라이스 가격. 그다음에 양 퀀티티. 그런데 수요는 디맨드잖아요. 근데 공급은요 영어로 서플라이라 해요. 서플라이. 이게 공급한다, 제공한다 했지. 그럼 앞글자만 따면 뭐가 돼요? S. 그럼 S가 되면 얘는 공급이고 D가 되면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QS 해버리면 Q가 양이고 S가 공급이니까 이거 해석하면 공급 양인 거 맞죠? 그런데 얘는 이제 어차피 예측해봐요. 수요의 반대가 공급인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이에요. 그럼 우하향의 반대는 뭘까요? 우상향교. 그래서 뭐다? 이렇게 우상향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역시도 공급 법칙이 녹아있는데 왜 그럴까? 자,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50원일 때 공급량이 뭐 40개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가격이 100원일 때 공급량이 이렇게 60개래요. 그러면 똑같아요. 50원의 가격과 40개 량이 맞다는 점을 A점, 또 100원의 가격과 60개 량이 맞다는 점을 B점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는 거 맞지요? 그래서 A점, B점을 연결해 보았더니 오른쪽 위로 뻗어 올라가는 곡선의 모습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심? 예. 근데 이 자체가 공급 법칙이다. 왜냐? 봐봐요. 아파트 가격 내려갔어요. 이거 파는 쪽? 그럼 파는 쪽 입장에선 가격 내려간 만큼 이익이 줄죠. 그러니까 덜 팔려고 한다고. 그래서 공급량이 60개에서 40개로 줄어요. 그러니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같은 방향 맞죠?
자, 뒤집어서 가격이 50원에서 100원으로 오르잖아요. 그럼 때는 이때다 싶은 거예요. 이익이 많아지니까. 그럼 더 많이 팔려고 하겠죠. 그럼 공급량이 40에서 60으로 늘더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같은 방향으로 바뀌는 공급법칙 그대로 녹아있는 거 맞지요? 오케이. 이것이 각각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다. 그럼 결론. 자, 저 부분을 결론 지으면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이 특정 재화의 가격과 특정 재화의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이며 그 결과 수요 곡선은 원점을 향하여 볼록한 우하향 곡선의 모습을 보임이 일반적이다. 맞죠? 왜 일반적이냐면 나중에 탄력성 가보시면 곡선이 수직선일 때도 있고요. 우리 아까 부정성 할 때도 수직선 나왔잖아요. 수직선일 때도 있고 수평선일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하향한다. 그럼 뒤집어 볼게요. 그럼 공급 법칙이란 특정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의 공급량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로서 공급 곡선 일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의 모습을 보인다. 맞습니까? 자,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